20경의 경제 효과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3만 파운드 수준의 폭탄을 퍼부어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3,000명의 이란 민간인이 부상 430명이 사망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깨져버린 휴전. 미국 대통령은 당장 멈추라 경고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폭락하고 항공편은 멈춰섰습니다. 이 전쟁이 초래할 경제적 손실은 무려 20경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핵시설까지 공격 대상이 되며 전 세계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비난하고 더 강한 힘을 외칠 때, 모두가 전쟁광이 되어갈 때 감히 그 누구도 예상조차 못했던 단 한 나라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전쟁의 역사 속에서 평화를 배웠다는 이 나라, 대한민국 이야기.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놀라운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라 젠킨스입니다. 30대 초반의 미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글로벌 안보전략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죠. 중동 및 국제안보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냉철한 분석가죠. 전략과 힘의 논리로 무장한 저의 분석은 늘 정확했고 그 덕분에 이른 나이에 상당한 위치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가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속에서 힘이 곧 정의이고 약소국은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부속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딱히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은 인정했지만 지정학적 한계에 갇혀 있거나 예측 불가능한 정치 체제를 가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존재들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국력은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강대국의 비호 아래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국제 질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 어렵고 결국은 기존 강대국들의 전략적 계산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편견이 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과거 한국에 미군 장교로 파견 근무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얼마나 취약한지,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때문에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지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한국의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대북 정책 결정 과정이나 과도한 민족주의로 인한 외교적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자주 불평하셨죠. 예를 들어 북한의 작은 도발에도 과민 반응하거나 때로는 비합리적인 대화 제스처를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 시도를 미국에 대한 불신이나 위험한 독단으로 여기시며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이라는 든든한 동맹이 있는데 왜 굳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지, 그것이 오히려 동맹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셨죠. 아버지는 항상 한국의 정의라는 모호한 개념이 국가 전략을 방해하며 비합리적인 결정을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정의라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감정주의에 불과하며 냉철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무대에서는 통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경험담과 시각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한국은 신뢰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하며 지정학적 제약에 갇힌 불안정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제 안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제 분석의 맹점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을 분석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2025년 6월 중동에서 터져나온 불길은 제가 가진 모든 확신을 흔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면전 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맹렬하게 확산됐죠. 미국 정보기관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그 정확한 시점과 규모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이 발표되었을 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기적적인 외교 성과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했죠. 저 역시 잠시나마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민간 지역에 떨어져 무고한 시민 3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교적 해법이 이렇게 허무하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평화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모습은 제가 이해하는 인간 본성을 넘어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존립을 위협하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이스라엘 공군은 즉시 이란의 핵시설을 포함한 주요 도시 4곳을 맹폭했습니다. 아라크, 나탄즈, 포르도 등 이란의 핵심 핵시설이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고에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이는 핵 확산 방지라는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3만 파운드짜리 벙커버스터 폭탄까지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히 경고 차원의 공격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는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명백한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역시 침략에는 피로 응답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미국이 개입한다면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상황은 극단으로 치달았고 그 누구도 다음 수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은 미국 기지를 향해 14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다행히 미군 사상자는 없었지만 이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당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란 보건부는 민간인 사망자가 430명, 부상자가 3,0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고 인권단체는 군인 포함 총 사망자 수를 722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카타르 도하 공항과 UAE 두바이 공항이 일시 폐쇄되고 중동발 항공편이 전면 중단되면서 국제적인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국제 유가는 5% 이상 폭등하고 S&P 500 선물 지수는 0.4% 급락했습니다. 이 전쟁이 계속된다면 그 경제적 손실은 무려 20경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세계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제가 속한 싱크탱크는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충격적인 데이터와 보고서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전통적인 외교적 수단은 모두 실패했고 군사적 충돌은 더욱 격화될 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분석해 온 힘의 논리가 이렇게 파괴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면서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오만했던 저의 분석 틀로는 이 광기 어린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은 무력했습니다. 다른 강대국들 역시 비난 성명만 발표할 뿐 실질적인 개입은 주저했습니다. 확전의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만 보며 파국을 막을 용기 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평생 바쳐온 국제안보 분석이라는 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결국 인류는 이렇게 서로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보고서 작성조차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동료 연구원들 역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힘으로는 안 돼. 답이 없어 같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억만금을 쏟아붓고 최첨단 무기를 개발해도 결국 인간의 증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뼈아픈 현실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CNN, BBC 등 주요 외신들은 연일 중동의 참혹한 소식만 전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인권단체의 집계를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냉철한 분석가의 가면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죠. 이 상황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인류는 과연 이 파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가진 모든 분석 도구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오만했던 저의 분석 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의 전문성은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많은 뉴스 헤드라인과 보고서 틈바구니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는 작은 보고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중동의 극심한 불안정 속에서 한국 선박들이 해적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분쟁 지역 내 한국 선박의 특이 동향 분석. 이스라엘-이란 전쟁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이 보고서에 왜 눈이 갔는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파국적인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은 무의식적인 갈망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지친 와중에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동 지역의 극심한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한국 국적 선박은 단 한 건의 해적 공격이나 피랍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중동 해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입니다. 소말리아 해적, 기니만 해적 등 세계적인 해적들이 활개치는 곳이죠. 군사 강국들의 선박조차 공격받거나 납치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작년 한 해에만 300건이 넘는 해적 공격이 있었고 미국과 유럽 선박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러시아 같은 나라가 시도한 인질 구출 작전은 실패하거나 인질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박만은 단 한 건도 없다고요? 그것도 10여 년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안에 오만했던 편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이건 뭔가 잘못된 정보일 거야. 제가 가진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고 미국에 비해 군사력 규모가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통계적으로 너무나 유의미한 차이였습니다. 도저히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현상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해군 청해부대의 활동 기록, 과거 소말리아 해적 퇴치 작전인 아덴만 여명 작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한국 선박 3호 주얼리호를 구출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했다는 작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적들의 거액의 몸값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군사작전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에 대한 해적들의 충격적인 증언이 담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지 해적 중개인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해적들이 한국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한국을 건드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그들은 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운다. 태극마크가 보이면 뒤도 보지 말고 도망쳐라고 말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한국의 의지와 진심에 해적들이 굴복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단 한 명의 인질 피해도 없이 해적 13명을 제압했다는 완벽한 작전 수행 기록도 있었습니다. 해적 8명 사살, 5명 생포, 인질 21명 전원 무사 귀환. 이는 인질 구출 작전 역사상 거의 전례가 없는 완벽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프랑스 해군 작전에서 인질 2명 사망, 러시아 작전에서 선원 3명 중상 등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비교하면 한국의 성공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국제정치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은 돈이나 자원을 위해 움직이고 약소국은 강대국 뒤에 숨거나 끌려다니는 것이 제가 배운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의 핵시설을 공격하며 파멸로 향할 때 한국은 돈이 아닌 국민의 생명이라는 가치를 위해 주저없이 군사력을 사용하고 심지어 가장 잔인한 해적들조차 두려워하게 만드는 의지와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구축된 한국 불안정한 약소국이라는 공식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혼돈 속에서 제가 발견한 유일한 빗줄기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분석해온 모든 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충격과 혼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의 오만했던 편견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한국의 특별함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중동 상황과는 직접 관련이 없었지만 한국의 이야기가 제가 겪고 있는 분석적 절망감에 어떤 해답을 줄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강대국의 방식이 실패한 지금 한국의 다른 방식이 어쩌면 우리가 찾던 해결책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때 같은 연구소의 방문 연구원으로 와 계신 한국인 국제 정치학자 이성민 박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이 박사님은 늘 차분하고 사려 깊은 분이셨지만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예리한 통찰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 박사님은 그의 책상 앞에 앉아 논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중동의 전쟁과는 완전히 단절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박사님, 혹시 아덴만 여명 작전과 한국 해군의 해적 대응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이 박사님은 제 질문에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라 박사님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실 줄 몰랐습니다. 그 작전은 한국에게도 그리고 해적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죠. 앉으시죠. 이 박사님은 저에게 자리를 권하며 관련 자료를 건네주시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은 단순히 군사작전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그것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국인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희생과 불굴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는 한국이 수많은 외침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을 지켜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강대국들의 간섭 속에서도 주권을 지키려 노력했던 역사적 경험이 한국인들에게 깊은 공동체 의식과 자국민 보호의 중요성을 심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정의라는 한국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과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부정적인 정과는 달랐습니다. 이 박사님이 설명하는 정은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은혜를 잊지 않으며 공동체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깊은 유대감과 책임감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돈이나 외교적 이해관계와 바꿀 수 없다는 한국의 확고한 원칙이 바로 이 정과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한 번 맺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받은 도움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제관계를 맺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신뢰와 도덕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의 파괴적인 힘의 논리와 대비되는 한국의 가치의 논리는 제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한국은 예측 불가능하고 감정적인 나라였지만 이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한국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단련된 지혜와 공동체적 가치에 기반한 강한 의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정신과 가치를 보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오만과 편견이 얼마나 얄팍하고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함께 제 안에서 무언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옳다고 믿었던 힘의 논리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서는 듯 했습니다. 이 박사님의 차분한 설명 속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이를 보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성민 박사님과 함께 한국 요리 식당에 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저는 이 박사님께 한국에 대한 저의 오만했던 편견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경험 때문에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의 시대에 한국은 지원을 받는 입장이었고 그 시각에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움직임이나 정의라는 개념이 비합리적이거나 심지어 불필요하게 보였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박사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라 박사님, 한국도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많은 문제와 부족한 점이 있죠. 치열한 경쟁, 과도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에게 정을 나누며 함께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한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는 한국의 문화, 역사,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역경 속에서도 유머와 긍정을 잃지 않았는지, 서로에게 정을 나누며 공동체를 지켜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구했던 국민들의 이야기, 굳은 날씨에도 서로를 도우며 김장을 담그는 이웃들의 이야기 등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히 조급함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속도 그리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신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 역시 이러한 빨리빨리 정신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먹고 있는 김치와 불고기에도 한국인들의 이러한 역사와 정신이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박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오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최첨단 무기나 막대한 경제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관, 어려움을 극복하며 쌓아온 역사적 자부심, 그리고 서로에게 정을 나누는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며 파괴적인 힘의 논리를 따를 때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지키며 새로운 형태의 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진심과 의지로 해결했고 가장 위험한 적들에게조차 두려움과 존경심을 동시에 심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국력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얄팍한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의 오만했던 시야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비로소 넓어진 것입니다. 이 박사님은 제게 한국의 관계 외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단순히 눈치를 보거나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중동 국가들과 단순한 석유 거래를 넘어 원전 건설, 방산 수출 등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사례도 들려주셨습니다. UAE가 중국과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한국의 박격포를 선택한 사례, 페루가 한국의 군함을 기증받고 해양강국으로 거듭난 사례 등은 모두 한국의 이러한 관계 중심 외교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나 기술을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국가의 자립을 돕고 함께 성장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의 극심한 불신과 대립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 분석에 한국의 이러한 가치 중심 안보와 신뢰 기반 외교 개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분석 틀이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을 통해 저는 진정한 국가 안보와 국제 관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연구소 전체 회의에서 저의 새로운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파국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다른 방식의 힘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발표 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의실에는 동료 연구원들과 몇몇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중동 상황에 지쳐 있는 듯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연구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직면한 중동 위기 속에서 발견한 기존의 힘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한 나라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이란 충돌의 참혹한 현실과 강대국들의 외교적 실패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절망의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분석 모델이 실패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우연히 하나의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 선박들이 해적 공격을 단 한 번도 받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통계였습니다. 제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술렁였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적의 몸값 요구에 굴복하는 대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군사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한국 특수부대는 단 한 명의 인질 피해도 없이 해적들을 제압했습니다. 저는 해적들이 태극 마크만 보면 도망친다는 실제 증언을 들려주자
회의실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을 향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 군인의 정신력, 그리고 한국인들의 깊은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정의라는 가치관이 어떻게 이러한 특별한 안보 철학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제 얼굴은 붉어졌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한국은 강대국이 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 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국민을 지키고 받은 은혜를 갚으며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UAE와 페루 사례처럼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팔거나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국가의 자립 능력 강화를 돕습니다. 그들의 힘은 무기나 돈뿐만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지혜와 공동체적 가치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21세기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안보 및 외교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제게 다가와 한국의 사례에 대해 더 자세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깊은 성찰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저의 발표가 그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깨달음을 동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정체가 뭡니까?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는 한국의 사례를 상세히 분석하며 가치 중심 안보와 신뢰 기반 외교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전통적인 힘의 논리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때 한국과 같은 나라가 보여주는 다른 방식의 국력이 미래 국제 질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안보 철학이 어떻게 해적 퇴치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가치가 어떻게 국제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국가의 의지가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보고서는 즉시 국방부와 백악관에 전달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 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제 보고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관님과의 미팅에서 저는 한국의 특별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단순히 군사력 순위나 GDP 규모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국민을 향한 뜨거운 사랑,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그리고 인간적인 신뢰를 중시하는 공동체 정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오만했던 편견,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제한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시대에 한국은 지원을 받는 나라였기에 아버지의 시각에서는 한국의 정의나 독자적인 움직임이 비합리적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스스로를 지키고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강국이 되었고 그 힘의 근원은 바로 그 정과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지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국민 우선의 원칙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독보적인 신뢰를 구축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장관님은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셨고 마지막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젠킨스 연구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군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들의 정의라는 개념이 국제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인 안보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의 안보 철학을 배우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안보 모델이 어떻게 중동과 같은 다른 지역의 갈등 해결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분석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의 가치 중심 안보와 신뢰 기반 외교가 글로벌 안보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지 연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제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저는 이성민 박사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사님은 제가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한국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조력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현대 사회를 깊이 있게 연구하며 한국의 특별함이 어디서 오는지 파헤쳤습니다. 이 박사님은 한국인의 한이라는 개념이 불굴의 의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라는 의식이 어떻게 강한 공동체를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힘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저의 내면에서는 이미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복수와 파괴의 악순환 속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새로운 형태의 강함을 통해 희망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을 사랑하며 신뢰를 통해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오만했던 편견은 이제 깊은 존경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아버지의 경험은 한 시점의 단면에 불과했고 저는 이제 한국의 깊은 역사와 정신 그리고 미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직접 보고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앞으로 전 세계의 외교와 안보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이죠.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서로 다투고 파멸로 향할 때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강하게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며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그 결과 전 세계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배웠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가치로 싸우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국력은 무기의 힘이나 돈의 힘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사랑과 올바른 가치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 힘을 가진 나라라는 것 말이죠.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얻은 깨달음은 저의 분석 틀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관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했던 분석가가 아닙니다. 한국의 지혜와 가치관을 배우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가득 찬 연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비극 속에서 저는 역설적으로 한국이라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빛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은 전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 평화를 배웠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진정한 강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중동의 위기 속에서 발견한 감히 그 누구도 예상 못한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을 존경합니다.